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파나소닉에서 나온 루믹스 S5 마크 2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화제인 이 카메라는 항상 자동 초점에 아쉬움이 있었던 파나소닉 S 시리즈의 한을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파나소닉 특유의 훌륭한 영상미는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에다가 부족했던 이 자동 초점을 보완하면서 가성비까지 챙긴 그런 바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두루두루 촬영하는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가 있는 그런 메이저급 바디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 리뷰는 영상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 그리고 웨더 실링 그리고 나서 외관과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나소닉에서 나온 루믹스 S5 마크 2를 한번 리뷰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모델로 열의를 해주실 분은 안안이라는 분인데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ชื่ออันนะคะวันนี้ได้มาถ่ายภาพกับคนเกาหลีรู้สึกแปลกใหม่และยินดีมากๆเลยค่ะถ้ามีโอกาสก็อยากร่วมงานอีกนะคะ 네, 이렇게 예쁘신 모델을 모시고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 모델분께서는 익숙하지 않은 카메라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밖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런 어색한 주문이 이어졌지만은 네, 나름 잘 소화를 하고 계시죠. 모든 분들이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이 자동 초점 성능, 이 자동 초점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이 콘트라스트 방식에다가 이 위상차 방식까지 더한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경쟁사 모델에게 뒤처지지 않는 빠른 자동 초점을 구현했다. 이렇게 파나소닉에서 자랑하는데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델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고 프레임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세팅 값은 이 기본 값에서 한 단계 빠른 초점을 선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굉장히 빠릿빠릿한 자동 초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면은 예전에 이 영상 모드만 켜면은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경쟁사하고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굉장히 놀라운 이런 자동 초점을 보여준다. 이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상차 초점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첫 번째 바디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력을 보여줬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해줬다. 그래서 이 자동 초점 부분에서는 이제 파나소닉이 더 이상 뭐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이 화질에 몰빵한 카메라다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이 훌륭한 화질과 빠른 자동 초점을 가진 그런 카메라 바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화면 터치 방식을 이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굉장히 빠르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점, 이런 점 역시 다른 카메라에서도 다들 가능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S5 마크 2가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다. 이런 거는 굉장히 놀라운 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촬영자, 저 역시도 1인 촬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1인 촬영자나 아니면은 다큐멘터리 스타일 아니면은 브이로그 같은 데서도 이제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전천후 바디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파나소닉에서 잘하던 거 있죠. 이 손떨방을 더욱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카메라 바디와 함께 이 OIS 렌즈를 사용을 하면은 거의 초기 수준의 짐벌에 근접한 이런 손떨방 성능을 보인다. 그러면은 또 짐벌만 못하다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은 짐벌만 못한 거 맞고요. 그렇지만은 이 거의 짐벌에 근접한 정도 수준. 그러니까는 경쟁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손떨방 기술이 탁월하다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걸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짐벌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할 때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이 숄더 리그 같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장비가 없이도 일상적인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카메라와 렌즈만으로도 이 정도 수준의 안정된 촬영
촬영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이거는 장점이라고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 이 파라소닉 카메라가 영상 부분에서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은 거는 그것도 이 불편한 자동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선택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뛰어난 영상의 품질이 아닌가. 이미지 퀄리티가 매우 좋다. 이 점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S5 Mark II 역시 기존의 S5나 S1H 뭐 혹은 GH 시리즈 같은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뛰어난 영상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다양한 촬영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3:2의 이 센서 전체 사이즈를 사용하는 6K 촬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많이 사용하는 4K, 4K DCI 등 굉장히 많은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 보시면은 아마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22라든지 420 혹은 이 10비트, 8비트 뭐 이런 것도 다들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라소닉 카메라를 가지고 굉장히 고화질의 후반 작업을 위한 그런 녹화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용량을 줄이고 더욱 긴 촬영을 원하는 이런 스타일의 촬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422라든지 420 혹은 10비트, 8비트 간에 이 후반 작업, 이 후반 색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품질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자의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점은 확실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서 4K나 4K DCI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이하의 해상도로 촬영했을 경우에는 촬영 시간 제한도 없다. 그리고 액티브 쿨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해보는 동안에도 이 발열 문제는 전혀 살펴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라소닉에서 품질로 유명한 이 로그 촬영이 있죠. 파라소닉에서는 브이로그라고 하는데 이 브이로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컬러 그레이딩 작업으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LUT 럽뿐만 아니라 파라소닉 브이로그용 럿이 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는 다운로드 받고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용을 하면은 내가 직접 이런 LUT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빠른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점도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4K 해상도에서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때는 이 풀프레임을 사용할 수가 없고 크롭된 모드로 촬영되는 거 이런 점은 좀 아쉽죠. 4K에서 이제 30프레임까지만 이 풀프레임을 사용할 수가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 추후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풀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제 그냥 내피셜입니다. S5 Mark II의 사진인 경우 이제 동급 대비 풍부한 이 로우 데이터로 보정 관용도가 좋다. 보정 관용도가 좋은 로우 파일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 로우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매우 한정적인데 파라소닉에서 추천하는 실크픽스 디벨롭 스튜디오 8 이름도 아주 길죠. 아무튼 이걸로 이 로우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TIFF 16비트로 제가 내보내기 를 해서 요거를 다시 라이트룸으로 가져왔습니다. 로우에서 TIFF로 전환하는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지만은 뭐 손실이라든지 뭐 아티팩트라든지 이런 점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고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아무튼 요 점을 참조하시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불편함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로우 파일의 품질을 알기 위해서 이제 로우 디거를 이용을 해서 살펴보자면은 요즘 이 비트 레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 맥스 값이 15871로 찍히는데 요것만 봐도 이게 14비트 로우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2의 14성은 16384 그 1부트 사이면 그렇고 0부트 사이면은 16383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익시프 데이터를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 보시는 대로 linearity limit,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을 보시면은 이 16,383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4비트고 이 친절하게 이 위에 비트 per 샘플을 보시면은 이 14비트라고 나오죠. 만약에 12비트로 오면은 4096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4비트로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14비트 로우에 2,400만 화소다 그러면은 파일 하나당 42메가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보시면은 S5 Mark II의 로우 파일이 한 25메가에서 30메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는 분명히 압축된 로우 파일이다. 얼마나 압축이 되었나 살펴보시면은 compressed bit per pixel이라고 있죠. 이게 2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픽셀당 2비트의 압축이라고 보자면은 이게 얼마나 손실이 있는지는 제가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사진계에서는 이 정도면은 손실 없는 무손실 압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아티팩트나 뭐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로우 파일의 데이터가 풍부하다는 거를 제가 보정을 만지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는 손실 압축이나 뭐 이런 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당 9프레임인 기계식 셔터를 이용한 촬영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RGB 데이터 값이 16,383단계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압축 역시 픽셀당 2비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초당 30프레임을 지원하는 전자식 셔터인 이 사진의 데이터 값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똑같죠. 16,383 똑같고, 그 다음에 압축도 똑같이 픽셀당 2비트의 압축된 로우 파일이다. 이렇게 보니까는 S5 Mark II 같은 경우에는 싱글샷이든지 이게 고속 드라이브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동일한 로우 파일의 품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로우 데이터, 이 싱글샷으로 촬영한 사진의 로우 데이터 역시 특별한 이상 없이 여기 히스토그램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고, 히스토그램의 경고 표시창을 걸었을 때 이 경고 표시가 굉장히 매끄럽게 어떠한 아티팩트 없이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어두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아티팩트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자식 셔터를 사용해 가지고 촬영한 사진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뭐 특별히 아티팩트 없이 클리핑 경고 컬러가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로우 파일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사 촬영이 많은 뭐 스포츠 장면을 촬영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자연 동물 뭐 특히 뭐 새라든지 뭐 이런 걸 촬영하실 때도 이 로우 파일의 품질 저하 없이 자유롭게 이 고속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가 있다. 고속 연사 촬영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초당 30프레임씩 찍어내는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각사의 플래그십 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S5 Mark II가 초당 30프레임씩 찍어내는데 로우 파일의 품질 역시 굉장히 좋다. 이 점은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연사 촬영을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제 버퍼 메모리의 용량이죠. 얼마나 빨리 이 버퍼를 치느냐. 이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 버퍼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이제 300MB per second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소니의 UHS-2G 메모리 카드, 이 설정은 JPG 없이 로우 파일만 기록을 해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기계식 셔터 초당 9프레임으로 연사했을 때 약 33초간 한 290장 정도 이제 촬영한 이후에 버퍼를 치는데, 버퍼를 치고 난 이후에는 버퍼가 비워지는 대로 이제 한 장씩 딱딱딱딱 촬영이 된다. 그러면은 버퍼를 다 비우는 데는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면은 약 한 58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초당 30장을 촬영하는 전자식 셔터를 이용한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 약 7초간 촬영되는데 한 210장 정도 찍힌 것 같고, 버퍼를 다 비우는 데는 마찬가지로 59초, 그러니까는 한 1초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건 오차 범위 아니라고 봐야지 되겠죠. 동일한 설정으로 속도가 조금 느린 170MB per second V30 클래스 스펙의 UHS-1 메모리 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계식 셔터로 촬영했을 때는 약 한 26초간 한 230장 정도 촬영이 되었고, 버퍼를 다 비우는 데는 138초, 그러니까는 2분 10초 정도 걸렸다. 네, 그 다음으로 전자식 셔터로는 7초간 약 한 210장 정도 촬영이 되었고, 버퍼를 다 비우는 데는 한 3분 11초 정도 걸렸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버퍼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게 로우 파일 한 장이 대략 한 28메가고, 아무리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일단 200장은 찍어야지 버퍼를 치니까 200장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5.6기가 정도의 버퍼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5.6기가 정도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S5하고는 상대도 안 되고, 타사의 경쟁 모델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꽤 큰 크기의 버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메모리 카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최소 200장까지는 이 버퍼 메모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딜레이 없는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찍을 때 한 방에 200장씩 이렇게 갈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충 이 많이 찍어도 보통 30장에서 40장, 50장 이 정도로 연사를 치는 게 일반적인 촬영 패턴이라고 봤을 때, 연사 촬영이 많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더불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14스탑 정도 된다는데, 보시면은 한 2스탑 정도 밝게 촬영한 이 사진을 더욱 밝게 보정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명부 보정은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된다. 보시면은 데이터 손실이 명부에서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부 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한 3-4스탑 어둡게 찍은 사진을 복원을 해보면은 안부 복원 능력은 이 정도 된다. 보시면 이 데이터 손실되는 부분이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히스토그램에서 보이죠.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제조사에서 말하는 14스탑 정도는 충분히 느낌적인 느낌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명부 복원보다는 안부 복원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카메라들도 명부보다는 안부 복원이 좋은 게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매우 강한 이런 상황에서 촬영을 했을 때도 충분히 이 데이터가 안정되게 이렇게 촬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명부의 가장 밝은 부분은 데이터 손실이 조금 일어난다. 그렇지만은 안부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거의 다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고품질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더 다른 데서 나온 데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웨더 실링을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이 내장된 팬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웨더 실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는 이거를 안 하고 지나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5분간 물 뿌리는 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 카메라가 죽으면은 더 이상 리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을 해 봤어요. 아무튼 보시는 대로 소나기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보슬비 같지는 않은 최소한 일반적인 빗줄기가 되는 이 정도 량을 5분간 뿌리는 테스트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바디의 설정은 영상을 최대 해상도로 기록하는 3:1 비율의 6K 동영상을 계속 촬영 중이고, 렌즈는 24-105 f4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슈 커버는 벗기고 나머지 커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닫아둔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카메라가 죽으면은 이 리뷰는 끝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 봤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내부 팬이 있는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5분간 전혀 문제없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 점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라운 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테스트 후에 살펴봤지만은 당연하게도 이 메모리 카드 슬롯이나 배터리 슬롯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머지 버튼이나 다이얼 등 모든 작동은 정상적으로 다 잘 작동했습니다. 왜 이 하슈 커버를 벗겼냐 이러면은, 저는 하슈 커버를 끼우고 다니질 않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테스트를 진행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5분간 물 뿌리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적어도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촬영하는 도중에 비가 조금 이렇게 내리기 시작한다고 바로 이 카메라를 싹 안고 뭐 철수를 해야 되는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없을 정도다. 제조사에서 말하는 웨더 실링이 구라가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조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테스트를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비를 맞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단지 제가 촬영하는 환경이 굉장히 험한 데도 많이 가고 이렇게 비를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순전히 제 개인적인 호기심 플러스 제가 이 카메라에 대한 확신을 하기 위한 테스트였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안 해보면은 이 카메라가 얼마나 견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특히나 이 팬이 들어 있어 가지고 흡입구도 있고 뭐 공기 배출구도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비 내리는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무튼 다음으로는 외관과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파나소닉 S 시리즈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작인 S5보다는 약간 더 커졌고 S1R보다는 이제 확실히 작은 그런 바디 사이즈다. 그리고 이 펜타 프리즘이 있는 부분, 물론 지금 미러리스라 가지고 이 펜타 프리즘은 없죠. 아무튼 요 앞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구가 있고 이 좌우로 빼내는 액티브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발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했다. 이 점이 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보시는 대로 손전등으로 이렇게 했을 때 빛이 새는 걸 보면은 안에 텅 빈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 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만은 제가 분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파나소닉 S 시리즈에서 가장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이 셔터 바로 뒤에 화이트 밸런스, ISO, 노출 보정 버튼을 3개를 달았다.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은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편리하다. 이 점은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이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좌우측에 다이얼이 있는데 하나는 모드를 설정하는 다이얼이고 하나는 드라이브를 설정하는 다이얼이죠. 이렇게 이 양쪽에 다이얼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직관적이고 편리하다. 이 점도 훌륭하지만은 이 락 버튼을 없앴다. 이 점은 저는 더욱 높이 평가합니다. 제발 이 락 버튼 이런 거 없애서 막 뿌라먹고 AS 맡기고 이런 거. 물론 플래그십 바디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 상단에 LCD 창이나 뭐 표시창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뒷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보시는 대로 이 초점 다이얼과 이 버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안 봐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디자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짜잘한 것 같은 경우에는 EVF 감지 센서가 위로 이동을 해가지고 손을 움직일 때 간섭을 좀 줄여준다. 이런 것도 뭐 잘된 디자인이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당연히 시도 보정 다이얼도 있고 EVF 내부는 이런 느낌으로 보인다. 이거는 제가 이 마이크로 렌즈를 어거지로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촬영한 건데 실제로 보이는 느낌하고는 살짝 다르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보인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잭과 헤드폰 잭이 있고 풀사이즈 HDMI 그리고 USB-C 단자가 있는데 이 풀사이즈 HDM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한 거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마이크로 HDMI나 이 미니 HDMI 이런 거 넣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이 풀사이즈로 다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USB-C 단자가 있는데 촬영 중에도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촬영을 이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를 옮길 때는 10GBps를 지원하는 젠2가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빠르죠. 이런 점은 굉장히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는 SD 카드 UHS2 버전이 들어가는데 제 취향 같으면은 CF 익스프레스 타입 B 타입을 넣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물론 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A를 넣는 거는 안 한 거 그거는 잘했다. 하지만은 이 SD 카드보다는 CF 익스프레스 B 타입을 넣어줬으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살짝 아쉬운 점이다. 제 개인적인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셔터 리모컨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는데 2.5mm 헤드폰 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 이 리모컨을 연결을 해가지고 셔터를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영상만 녹화가 되고 사진 모드에서도 영상만 녹화가 되고 이게 사진을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는 3극이 아니라 4극, 그러니까는 TRRS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리모트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정품 파라소닉을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요 케이블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외관과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재생 버튼이 왼손 쪽에 있는데 이거를 제발 오른손 쪽으로 옮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캐논의 파워, 이거 전원 온오프가 왼쪽에 달린 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불편해요. 나만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만져보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유튜브 촬영하는 메인 카메라가 이제 S5 마크2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특히 이 예쁜 색감과 여러가지 컬러 그레이딩이나 뭐 이런 거를 위한 브이로그 등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은 자동 초점 실력이 출중하게 올라가 가지고 저와 같은 1인 제작자가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카메라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전만 하더라도 뭔가 이 화질에 몰빵한 매니악한 그런 카메라였다면은 이제는 당당하게 메이저에서 다른 경쟁사 제품들과 어깨를 견주고 경쟁할 수가 있는 굉장히 훌륭한 바디가 되었다. 영상뿐만 아니라 이 사진까지 두루두루 잘 챙겨가지고 이 인기가 한동안 쭉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S5 마크2를 한번 리뷰해 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